자, 반갑습니다. 이 박목을 문학을 다시 읽는 오늘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작년 여름부터 우리 박목을 선생님의 큰 자제분인 박동규 선생님이 78년에 작고하신 박목을 선생님의 그 유품들을 중에서 이렇게 열어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노트가 한 6, 70권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뭔가를 좀 확인하고 또 후학들한테 전하고 싶다, 이런 뜻을 그 서울대학교 제자 그룹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이제 서울대 박사를 박동규 선생님 지도교수로 모시고 박사학위를 받은 우정권 교수가 단국대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사업 총책을 맡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연구를 제대로 해서 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동안에 발표하지 않은 시가 발굴이 된다면, 그리고 그 발굴한 시가 기존에 발표한 시 못지않은 수준이라면 굉장한 발견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그 노트 안에는 완성품이 아닌 작품들도 많이 있어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류 같은 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서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준이 높은 것이 꽤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일반인한테 잘 알려서 박목을 문학을 많이 잊고들 있는데 다시금 알리고 그 가치를 좀 전 국민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차원의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3월 중순쯤 되면 그것을 분류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1차 발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 발표회 이전에 지역의 몇 군데를 좀 돌면서 우선 이런 내용들을 소박하게 알리는 시간을 갖자고, 그래서 이를 들어서 이제 발간위원회, 유적발간위원회에 속했던 몇 분들이 지역을 지금 돌고 있는데, 제가 이제 1월 초에 대구를 거쳐서 지금 포항을 제가 하겠다. 그리고 어제 강릉에서 한양대 유성호 교수가 지금 어제 행사를 재밌게 또 진행했다고 그렇게 또 사진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유성호 교수의 한양대 유성호 교수는 박목을 선생님이 재직한 그 대학의 실원 교수, 시 전공 교수로서 목을 선생님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임으로 이승훈이라는 교수님이, 시인이자 교수님이 계셨고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후임으로 와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실원 전공이고, 그러니까 아주 적통이죠. 박목을 선생의 적통이고, 서울대 박민호 교수는 박동규 선생의 또 적통으로서 박동규 선생 자리에 서울대 교수로 가 있는 문학론 교수니까요. 그리고 시인으로 등단을 할 때 또 목을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추천을 받은 오세영 교수가 추천해서 시인으로 등단하고 이런 게 있고요. 저는 어떤 인연이냐? 저는 대구에서 주로 성장을 했고요. 해수욕은 포항으로 오고 수학여행은 경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경주 드나들면서 신라문화제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요. 이런 어떤 인연들이 깊이 있고, 당연히 목을 선생은 개성중학교 또 다녔어요. 개성중학교부터 문학이 시작이 된 분이죠. 경주 출신으로 개성중학교를 거쳐서 또 경주에 또 계시다가 서울 가서 사시고, 이제 이런 인연이 어릴 때부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영향이 컸던, 뭐 우리나라에 뭐 목을 선생 영향 안 받은 분이 없겠지만 이제 동향에 가까운 이런 어떤 것들이 저한테 작용을 많이 했고, 아까 낭독을 하시고 낭송을 하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낭송의 어떤 그 발음이라는 게 목을 선생이 발음하듯이 거의 그대로
또 더 토착적으로 하셔가지고 아주 푸근하게 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시작된 일이 이제 요 일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또 이 모골 선생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오늘 얘기들을 전해 듣고 또 함께 나누는 것들을 지역에서 또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강연하는 사람이 이제 3사람이 주로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왔잖아요. 아니 뭐 박이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다음번에 다른 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발표가 되면 이제 이 기관에다 요청을 하시면 돼. 그때 박모 씨가 왔지만 그 사람 재미가 없었으니까 더 재밌는 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하면 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그때는 또 다른 분들 또 손잡고 와서 또 같이 듣고 또 특히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이렇게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유인물이 있고요. 오늘 이제 가져가실 이제 갖고 계시는 그 유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소개를 안 했는데 이런 것도 또 이게 이런 것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요건 잊지 말고 또 챙겨 가시고 기념품 또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데 단체가 있네요. 저기 챙겨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여기 여러 편 실려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낭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럼 나오셔서 또 낭독도 한번 해보시고 강연만 들으면 또 재미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낭독을 좀 같이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한번 보시면요. 맨 뒷장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양력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 모골 선생의 본명이 박영종이잖아요. 박영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실 때는 주로 언제냐면 동시를 발표할 때는 박영종으로 하셨고 시를 발표할 때는 모골이다. 모골의 목자는 영종인데 박모골인데 아버님은 싫어했다고 예명을 쓴다고 싫어하셨는데 모골의 목자는 알려지기로는 수주 변영로라는 시조 시인이 있죠. 변영로 수주 변영로라는 시조시인의 숫자가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숫자 맨 왼쪽 변이 나무목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수 그리고 월자는 소월 그래서 모골이라는 이름을 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고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남의 고성에서 태어나서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태생은 경주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경주로 옮겨 오셔서 모량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해요. 이 모량은 나중에 이제 건천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알려지기로는 모골 선생은 경주 건천 출신이다 이렇게 되고 또 건천 보통학교를 다녔고요. 요 어린 무렵에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태 신앙에 가깝게 손잡고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가고 이제 초반에는 거의 종교적인 색채가 없지만 후반 들어서는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유고 시집도 이제 크고 부드러운 손 해서 기독교 시, 신앙시 모음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발굴 노트에 보면은 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앙, 신. 주로는 신을 우리가 보통 신에 대한 생각이 노트에 기술될 때는 여러 가지 층으로 나타나겠지만 저는 신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대체로 우리가 볼 때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요청하고 이런 게 많은데 모골 선생 것들은 대부분 성찰하는 거예요. 신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 더 진실하지 못했다. 이런 투의 노트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 투의 이제 시도 많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머니 따라서 기독교인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그 이제 대체로 중기 이후가 되면 신앙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성중학교를 다니면서 당시 5년제 학교에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주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면서 그 외로움 때문에 문학에 조금 더 심취했고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요즘 연구가들이요. 지독하게도 그 학적부까지 다 뒤져가지고 몇 등 했네. 이거까지 막 사진 찍어서 올려요. 혹시 여러분 부끄러운 분이 있으면 학교 가서 다 지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또 이 경주에 오셔가지고 그런 금융 계통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개성학교 교사도 지내시고 그런 시절. 개성학교가 대구에서 일제 때 상당히 그 중요한 자리인데 문학에서는요. 여러 학교들이 몇 학교들이 있었지만 대구에 이제 대륜학교 이런 학교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화, 이육사 이런 분들이 다닌 이제 학교고 아주 전통 있는 학교고 거기서 이제 뭐 독립운동가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개성학교는 기독교 학교로서 음악이 특히 뛰어났고 그 당시에 윤복진이라는 아주 뛰어난 그 동요 시인이 그 학교 다녔는데 학교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워낙 뛰어나서 그 학교 선생인 음악 선생인 박태준이라는 동무생각 작곡한 분이 있죠. 그분이 윤복진 동요만 가지고 가곡집을 낼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분. 나중에 월북 하는 바람에 윤석중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뛰어난 동요 시인이고 시도 많은데 한동안 잊혀졌다가 요새 다 발굴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학교. 그다음에 그 동요 중에서 따따따따따따 주목선으로 하는 게 있죠. 그게 그 김성도라는 그 시인이 그 출신이에요. 그런 학교에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시도 쓰고 동시도 쓰면서 발표도 하면서 이제 문학의 꿈을 키웠다. 그래서 개성학교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좀 영향을 줬다는 것이고요. 그 선배가 바로 선배로서 한 분이 또 동리 선생이죠. 동양의 동리 선생이 어릴 때부터 알았고 또 동리 선생이 큰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후원도 많이 받고 했던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 동리목골문학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 지역에 뛰어난 두 작가만을 한꺼번에 했다고 그것도 있지만 두 분의 친분 관계도 있고요. 경주가 워낙 이제 왕도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주는 엄청난 어떤 역사성 같은 것들이 두 분이 잘 배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제 경주에 와서 1박을 하면서 또 한번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거기 보시면요, 이제 학교 출강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홍익대 교수를 거쳐서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그 정년을 조금 앞두고 작고하셨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등단하기로는요, 알려지기로는 동시를 많이 쓰다가 시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연구가들이 찾아보니까 그러지 않고 시를 먼저 발표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신생이라는 잡지에 가정이라는 시, 또 신생이라는 잡지에 기차속이라는 시, 이런 시들도 먼저 썼고 먼저 발표했고 그 다음에 동시를 발표했다 이렇게 또 연구가들이 막 찾아내요.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작가가 되자면 등단 절차라고 해서 신문에 신춘문예라든지 잡지에 신인상이 꼭 이렇게 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발표예요, 발표. 투고하면 그 편집자들이 보고 실어주는 이게 이제 이게 돼서 그걸 등단이라고 말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알 수는 없어요. 윤동주 같은 분은 등단한 적이 없는 시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박목월도 마찬가지로 그 목을 언제 등단했어요? 공식적인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39년도에 문장지에 정지용 추천으로 처음 발표할 때가 바로 등단이다 이렇게 봐요. 39년. 이게 중요합니다. 문장지에 추천받았다는 이것이 참 우리 문학사에 참 중요한 건데 문장지에 이제 3회 추천을 해서 39년부터 3회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완료 추천이라 그러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등단하자면 지면도 많고 뭐 신춘문예만 해도 뭐 전국에 한 10개 정도 되고 이러니까 지면이 많지만 많고 그다음에 단회 추천이죠. 한 번 하면 무조건 시인이고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시인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충분히 이제 연마해가지고 인정이 되어야 이제 시인이 된다 해서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3회까지 했죠.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3회로 하다가 2회로 줄였다가 지금은 이제 1회로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3회 추천을 했다. 이게 이제
문장지 추천인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지용이 문장지에 완료 추천을 하면서 이 모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보이시죠? 작은 글씨로요. 좀 여러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작은 글씨로 써서 죄송해요. 이게 이제 유인물을 페이지를 줄이려고 좀 작게 했어요. 북에는 소월이 있었거니 남에는 박모골이가 날만하다. 소월이 툭툭 붉어지는 삭주 귀성조는 지금 읽어도 좋더니. 삭주 귀성 다 북한에 있는 지명이죠. 모골이 못지않아 아기자기한 섬세한 맛이 좋아. 민요풍에서 시에 발전하기까지 모골의 고심이 더 크다. 소월이 천재적이요 독창적이었던 것이 신경감각 묘사까지 미치기에는 너무나 민요에 시종하고 말았더니 모골이 요적 대상 연습에서 시까지의 컴포지션에는 요가 머뭇거리고 있다. 요적 수사를 충분히 정리하고 나면 모골의 시가 바로 한국시다. 요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제 추천하면서 칭찬도 하면서 조금의 한계 같은 걸 말하는데 요적이는 요 노래 요자 썼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동요풍이 좀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동요적인 어떤 이 모골의 동시는요. 아동문학의 동시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시절에요. 그 시절에 그런 정도 동시 그러니까 60년대까지 동시를 썼는데 수준이 동시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하고 그 무렵에 같이 활동한 대표적인 아동문학가가 강소천 이런 분이에요. 강소천 앞에 동요 동시로 알려진 분은 윤석중이고요. 그 동시의 맥락에서 윤석중 다음 정도가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 수준인데 그런 기운들이 시에 조금 남아 있어서 좀 아쉽지만 이라는 그 전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중요한 일이 돼요. 이 무렵에는 이렇게 시를 써놓고 사실은 발표할 지면이 이제 40년대가 되면 일제 때 이제 다 폐간이 되거나 뭐 정간이 되거나 이런 수준을 밟아서 써놓고도 발표할 지면도 없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서울에 있던 일부들은 뭐 이렇게 친일 잡지로 다 들어갔는데 이분은 뭐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써서 묵혀두고 했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가 되면서 46년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게 모골 혼자가 아니라 사실 어떤 시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점도 있는 거예요. 모골 한 사람 얘기하면 동시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46년이 되면 지훈하고 박두진하고 해서 3인 시집 청록집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요거예요. 청록파로 알려진 거예요. 청록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에 통해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모골시의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청록집을 발간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왜 이렇게 3인 시집이냐? 보통 보면 또 그렇게 할 경우는 동인 시집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동인이 아니고 3명이 낸 공동 시집이라는 의미예요. 왜 냈느냐? 이제 해방 이후에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았던 기운들이 이제 막 나오는 그때 아무도 책을 내지 않은 그런 시절에 맨 처음으로 창작 시집이 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출신들이 문장지 출신인데 문장지 출신이 6명이었어요. 6명 시인 중에 왜 3사람이냐? 박남수 한 사람은 북한에 있었고요. 이한직 한 사람은 시풍이 너무 달랐고 김종환 이 사람은 작고했고요. 그래서 3사람의 시풍이 서로 어울릴 만하다 이렇게 봤고요. 특히 지훈하고 모골은 조금 더 색이 좀 더 가까웠죠. 주로 향토색 이게 제일 강했던 측면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훈이 나이가 좀 어린데 경주로 찾아오고 만나고 하면서 주고받아서 나온 절정의 시가 바로 나그네죠. 나그네 시는 맨 앞에 나그네는 시만 알려져 있지만 원래 시 발표했던 옆에다가 지훈이 준 시 구절을 하고 지훈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훈하고 주고받은 시입니다. 가끔 보면 그 지훈 시의 표절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고받았던 명쾌하게 다 드러낸 거예요. 뭐 베꼈다, 숨어서 몰래 베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이제 관계로 3권 시집이 나왔는데 이것도 박두진 선생이 의류문화사에 근무했다는 요 이력도 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손 쉽게 좀 내기 좀 편했겠죠. 46년이라면요. 사실 우리나라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요. 한글을 가르칠 선생이 없을 정도로 언어가 다 말살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강소천이라는 아까 분 얘기했죠. 평전 쓰면서 그 당시 조사해 보면요. 문맹률 한글을 못 읽는 문맹률이 80% 가까웠어요. 그런 시대에 이런 시집이 나온 거죠. 아주 독보적인 시집인데 그 영향이 이제 나그네가 절창을 이루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고요. 이제 같은 시기에 박영종 동시집을 또 냅니다. 그리고 초력별이라는 동시집을 내는데 이게 좀 동시는 좀 겹칩니다. 옛날에 창작집들은 앞에 냈던 것도 포함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요즘은 1시집, 2집 내면서 같은 시를 안 싣죠. 옛날에 좀 중복이 되는데 어쨌든 동시집으로 동시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동시창작론 이런 것도 발표를 하세요. 자, 이후에 55년에 산도화, 59년에 난기타, 64년에 청담, 청담은 이제 맑은 것과 흐린 것 이런 뜻이에요. 경상도의 가랑립, 아까 이제 읽으신 사투리 이런 게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순, 요게 이제 생존해 계실 때 낸 시집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사실 여러분이 박목을 하면은 알려진 것이 바로 청록집부터 산도화까지입니다. 산도화 55년에 첫 시집이 나오는데 여기에 청록집 시가 다 들어있어요. 15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대체로 우리 교과서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뒤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권의 생존해 계실 때 4권 시집 있죠. 그 다음에 6호 시집도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그냥 문학 공부하는 사람 다 알지만은 이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점도 이번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함께한 이유이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시를 많이 쓴 분이고 또 선도적으로 쓴 분이고 영향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너무 쉽게 잊고 있다. 이런 점도 이번 이제 강연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번 사업의 이제 목적이기도 해요. 자, 그 자작시 해설서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린 보랏빛 소묘 이런 거 설명드리고 저 민음사판으로 박목월 시전집이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우익계 계열로 활동했다는 것은 이제 동리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6.25의 그 이 분단 상황에서 우익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문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또 6.25 때는 이제 그 종군 문인으로서 활약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탁월한 또 편집자이자 편집 기획자여서 출판사도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지도 냈고 그 잡지 중에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목월 선생이 냈던 잡지 아세요? 심상이죠. 2023년 작년이 바로 50주년입니다. 73년에 내서 2023년까지 50주년을 맞아서 지난 그 1월 들어서 50주년 요 사업 발표를 하면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심상 출신 회원들과 한 100명 거의 한 200명 모였네요. 그래서 행사를 했습니다. 심상 참 그 중요한 잡지예요. 지금은 좀 사실은 좀 소외되고 있지만 처음에 목월 선생 생존해 계실 때는 아주 주목받는 그런 잡지였어요. 그런 잡지들을 내고 그 외에도 출판사도 많이 경영하고 했던 그런 기획자이고 편집자이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흐름입니다. 대체로 이제 일단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앞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이따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낭독할 기회를 좀 드리는데 무엇을 낭독하느냐 하면요. 지금 소개를 할게요. 맨 앞에 보시면 윤사월 청로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제 작은 글씨는 이렇게 페이지 안에 이렇게 좀 줄여서 보이시라고 이렇게 했고요. 산이 날 에워싸고 아까 사투리는 낭독했고요. 산이 날 에워싸고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별가
그 다음에 물세알, 산세알, 이건 동시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기계장날은 아까 낭독했고요. 그 다음에 포항을 무대로 한 또 한 편의 시 청하. 그 다음에 기독교시 크고 부드러운 손.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낭독을 한번 하시게 하고, 아이고 뭐가 빠졌다. 맨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산문에서 인용한 거 쭉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맨 뒤에 보면요, 넥타이를 매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를 다시 하면서 넥타이를 매면서 박목을 입고, 또 넥타이라는 시 김기택 씨가 있죠. 그 다음에 제 이름이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은근하게 치열하게 있는데, 제가 넥타이 이걸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봤더니 김기택한테도 이런 시가 있었네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두었는데, 이 목을 전집을 보다 보니까 넥타이를 매면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넥타이를 매면서 보니까 59년에 이제 시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에 썼다고 봐야 되겠는데, 50년대 후반에 이런 시를 썼다고 하고 조금 놀랐어요. 어떤 내용이냐? 굉장히 그 소시민적 가장으로서 일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59년, 2012년, 2019년이죠. 이걸 이어서 보시면 모두 다 그 넥타이를 주로 이렇게 매는 건, 일상적으로 매는 건 남자죠. 남성은 대체로는 일상, 가정의 어떤 가장의 역할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생활 전선에 이제 앞장에 나오잖아요. 앞선에 나오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진 그 남성의 얘기가, 아주 일상의 얘기가 모골의 시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세 편 한번 이렇게 틈틈이 보시면서 시를 요 중에서 또 읽으셔도 좋겠다. 대체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초기시 대표하는 세 편 위에 보겠습니다. 윤사월이라는 시가 있고, 청노루 시가 있고,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조금 이제 중간에 여러분 낭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사월이라는 시 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옆에서 2살 위인 우리 형이 국어책의 것이라면서 시를 낭송하는데 바로 이 시를 낭송을 해요. 나는 책을 안 보고 있는 채고 그냥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읽는 거죠. 윤사월의 해길다 꾀꼬리 울면 낭송을 하는데, 야, 저게 뭐지 하는데 그냥 뭔가가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뭔가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시가 나에게로 온다죠. 뭔가 초등학교 3학년 내 나이 때 시라는 게 있구나라는 어떤 의식이 이렇게 쭉 들어와요. 물론 이제 요즘에 윤사월 하면 윤사월이 뭐지 이러겠지만, 우리 때는 알죠. 윤사월은 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낭독하면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송화가루 알죠? 여러분들은 알지만 여기 모르시는 분이 젊다는 뜻이죠.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처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처녀사. 눈먼 처녀 모르세요, 여러분들? 시를 어렵게 생각하니 모르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 가죠, 가. 내사마 경상도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땐 그게 뭔지 대번 알아듣죠. 다른 지방에 사는 소년들은 알 수가 없죠. 이게 뭐 설명해야 알겠지만 대번 알아듣죠. 어쨌든 이런 시가 귀에 싹 들어오면서 나의 뭔지도 모르는 내 안에 시가 들어온 거, 시가 들어와서 이렇게 있었다는 생각이 나중에서 든 거죠.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게 기억이 자꾸 나니까, 그 또방또방하게 읽는 내 형의 목소리도 기억이 나니까 그 뭔가 온 거죠. 뭔가 와서 내 문학의 그 거의 첫 걸음의 자리, 첫 자리,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는 자리가 아니라 문학이라는 그 자체가 아주 색다르게 나한테 들어온 그 기억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제로 막 쓰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쓰기 시작한 거는 그 무렵에 여름 방학이 지났는데 4학년 복도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실 앞에 복도에 이렇게 쭉 이렇게 방학 숙제라고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요. 옛날에 전시하잖아요. 전시하고 뭐
한 곳에서는 우리 때는 막 신발 벗고 들어가서 고무신도 전시하고 했는데 한 쪽에서 보니까 나의 문집 이런 게 방학 숙제였던가 봐요. 나의 문집 이런 게 쭉 나에 대해서 제가 4학년 교실 앞 지나가는데 이걸 보면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한 어린이가 학생이 자기가 쓴 글로 책을 한 권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충격이 굉장히 커서 그때부터 제가 문집 만드는 게 제 취미 생활이에요. 문집은 글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시인 평론가 이렇게 돼. 아까 제 소개했는데 소설 무슨 뭐도 쓰고 저는 어릴 때 다 해본 게 문집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권 정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안에 흉내를 다 내고 동시 뭐 동화 말도 안 되는 거죠. 수필이 뭐 말도 기행문도 쓰고 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어쨌든 내가 했던 경험들이 이게 서리게 쌓여가지고 제가 이런 직함을 다 얻게 된 게 아닌가. 이제 문집 보는 거. 그래서 어릴 때 어떤 것들이 특히 이제 문화 예술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변화하게 해주는 큰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윤사월의 시를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학평론가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 문학평론가 이름을 얻는데 문학평론가는 저는 이제 쓰면서 이론을 이제 공부하는 이런 거라 원론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게 한참 지나서 평론가 조금 활동할 때인데 어느 날 이어령 선생의 책을 쭉 보는데 이 시를 해설을 하는데 기호론적인 해설을 하는 거예요.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기대이고 엿듣고 있다.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기대이고 엿듣고 있다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눈이 멀었다는 거. 눈이 멀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상징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걸 듣는다는 거죠. 못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문설주의 기호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눈먼 것과 문설주에 기대서 듣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서 문학은 또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든 그런 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교과서화된 시는 이미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좀 그렇죠. 이미 막 자꾸 유명한 시, 뭐 다 아는 시 이런 거는 감흥이 없는데 사실은 뛰어난 시들은요 다시 천천히 읽으면 의미가 다시 오죠. 그렇지. 그다음에 이런 유형의 나그네 청론 같은 이런 유형의 언어는 실제로 없었어요. 그 당시 아까 제가 60 해방 이후에 문맹률이 80% 가까운 시절에 어떻게 이런 언어가 있었겠어요? 자, 청로를 보면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사는 자산 봄눈 녹으면 누름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급이를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멋지지 않나요? 자, 여기에 청운사가 어디에 있어요? 아시는 분? 예? 자하산도 가상이죠. 자, 이 얘기를요. 그래서 이걸 교과서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 묻는다는 게 본인한테 자꾸 물어. 이제 모골 선생의 책 중에 좀 의미 있는 책이 있어요. 자작시 해설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랏빛 소묘라는 책인데요. 그게 1958년에 나왔어요. 자작시 해설이에요. 정말 드물죠. 58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의 자작시 해설집 중에는 그 볼만한 책이요. 황동규 선생의 자작시 해설책이 있습니다. 그거 볼만합니다. 그거 보면은 시란 게 이런 원리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은 시인들이 한 편 한 편 자신의 시를 물론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의미의 어떤 배경으로 나왔나라는 설명하는 것은 말하자면 책을 낼 정도로 쓰지는 못해요. 그냥 조금 설명할 뿐이고 또 사실은 무의식적인 작동을 해서 써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굳이 또 설명하려 들지도 않고 이제 자작시 해설집을 보면 바로 이제 이런 정운사가 왜 생기고 자하산이 왜 생기고 여기에 설명이 조금 돼. 물론 아주 자세하게 돼 있지 않지만 자기가 그 일제라는 시기를 견디면서 마음속에 우주를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산의 이름을 부여하고
거기에 이제 집을 부여하고 이 청운사는 초가집 같은 이런 의미를 주는 꼭 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가집 같은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걸 고등학교 시절에 그 해설집을 어떻게 보고 시란 이런구나 하면서 또 제 마음속으로 나도 문학 지도를 그려야지 내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시를 썼던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청노루이고요. 바로 청노루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또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노루는 없죠. 청록이라는 게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요런 개념에서 청록집이 나온 겁니다. 뭐 나그네 이제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시고요. 이렇게 이제 요런 시들이 이제 초기 시를 이제 우리 교과서에 실리고 모고를 대표하는 그런 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체로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고요. 모고의 시 중에서 이런 시들을 다 알고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모고에 나타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읽었던 사투리, 그다음에 산이 날 에워싸고, 그다음에 이별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고향의 언어, 고향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투리를 시의 언어로 직접 드러내는 사례가 미당에도 나타나고 영랑에도 나타나요. 미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영랑은 시가 많지 않으니까 이게 오매 단풍 들겠네 그런 시 있죠. 그런 나타나는데 본격적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본격적으로 이만큼 다루는 시인은 많지 않습니다. 모골시에 나타나죠. 요게 이제 한 묶음이죠. 그래서 이제 경상도의 가랑잎이라는 게 바로 그런 유형의 시예요. 고향의 언어를 그대로 살려서 이제 언어화한 시. 요게 이제 한 묶음이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모골시에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일상, 소시민 일상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시가 가정. 요거는 교과서 실리고 실제로 그래요. 가정이라는 시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뒤에 가면 넥타이를 매면서 이런 시. 거기 산문에 기왕 좀 선생님 직접 모골 선생님 직접 쓴 산문에서 제가 타이핑을 직접 해서 옮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윤사월에 대한 내용이고, 자 우리가 이제 옛 시가 우리 이제 시가의 전통에서 옛날부터 뭐 한시 시절부터 향가 이런 거 거치고 또 고려 소교 시대 거치고 또 고려 장가 시대 거치고 또 시조 시대 거치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진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 안에서 이게 자유시로 오는 어떤 과정에서 사실은 시인들이 굉장한 혼란을 많이 빚고 있고요. 소월에 뛰어난 점이 전통의 그 어떤 운율, 정통의 정서와 운율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주 절창의 세계를 보여준 게 소월의 시인데, 사실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시 형태로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경계선에서 아주 절묘한 세계를 보여준 게 소월이라면요. 이제 모골도 그런 어떤 정형률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당신 글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이제 윤사월이 했던 그 부분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나중에 본인 시에서 자기가 자선해서 시를 낼 때는 뒷부분을 좀 고칩니다. 지금 아까 소개한 거는 원판에 해당하는 거고요. 고쳤다가 다시 원판을 옮겨요. 자, 왼쪽에 맨 밑에 보면 더구나 이 작품에서 표현에 망설인 부분은 엿듣고 있다는 대문이다. 이제 문구다. 대문이다. 윤사월은 7호조의 정형률에 따른 소박하고 단순한 리듬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정형률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내면적 필연적인 것으로 요구되어졌으며 나 자신도 나의 작품이 정형률을 가지게 됨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정형률이라는 것을 이건 필연적인 것이지 우리 전통 가락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그네라는 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굉장히 정형적인 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보고 정형시의 옛 시가로서의 정형시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자유시로서의 정형신 거예요. 그건 내적 필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나의 시세계가 노래하는 정신에 발상되어졌으며 또한 그것에 얼마나 충실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일이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그것을 거역하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엿듣고 있다를 엿듣네, 엿듣고 있네로 고쳐보기로 하였지만 결코 달가운 것이 못 되었다. 인내라는 가벼운 노래조의 영탄적인 어감으로 말미암아 작품이 노래적인 것으로 흘러버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산도화에 수록할 무렵에 엿듣네로 고쳤다가 다시 그 후에 엿듣고 있다로 환원시켰다. 지금 여러분이 다시 이제 윤사월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엿듣고 있다. 문설주의 기대이고 엿듣네 이렇게 고쳤다. 본인이 이 고민을 너무 해가지고 그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선집을 내면서 고쳐서 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 도저히 아니다 하고 다시 요 원점으로 간 요런 이제 말하자면 시 창작 이게 시인들이 발표해놓고 자기 시를 고칠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시집에 내놓고 고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 말하자면 정형 이런 율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했다. 이런 것들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청노루는 아까 제가 청노루 얘기하면서 가상의 세계를 그려놓고 썼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청노루 그 설명문이 있으면 이것도 이 선생님 발표한 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자 청운사가 어디에 있는 절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해설서에서 경주 지방의 산중에 있는 절이라고 친절하게 주의를 가한 것을 보았다. 좀 우습잖아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그러나 청운사는 실제의 절 이름이 아니다. 나의 환상의 지도 속에 있는 산중의 상징적인 절이다. 그 당시 나는 나대로의 환상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어둡고 불안한 시대에 푸근하게 은신할 수 있는 어수룩한 천지가 그리웠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조국은 어디나 일본 치하에 불안하고 되바라진 땅이었다. 강원도 태백산이나 백두산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은신할 수 있는 한치의 땅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깊숙한 산과 냇물과 호수와 봉우리가 있는 마음의 지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지도 중에서 주산이 대모산, 그 줄기를 따라 태웅산, 구강산, 자하산이 있으며 자하산 골짜기를 흘러내려와 잔잔한 호수를 이룬 것이 낙산호, 영랑호였다. 영랑호 맑은 물에 그림자를 들이운 봉우리가 방초봉, 방초봉에서 아득히 바라보이는 자하산의 보랏빛 아지랭이 속에 아른거리는 낡은 기와집이 청운사이다. 청운사와 더불어 청노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푸른 노루나 사슴이 있을 수 있느냐? 혹은 청은 현과 흙에 통하는 것으로 그것은 거무스름한 노루나 사슴으로 설명할 분이 있기도 하였다. 그 현자는 거물형자죠. 풀을 정자가 거물현, 거물 흙과 통한다. 물론 푸른 사슴이나 노루가 있을리 만무하다. 다만 노루나 사슴에 푸른 빛깔을 주어 정신적인 동물로서 서정화시킨 것이다. 청록집에 수록된 초기 작품에서는 청을 유달리 좋아하였다. 청노루, 청운사, 자하산 맑은 눈, 흰구름 이 작품의 모든 이미지가 청색 계열이다. 이것은 중기의 보랏빛과 통하며 나의 작품 세계에 일관된 기본적인 색조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청노루라는 시는 이제 그 시로도 뛰어나지만 박목월의 초기 시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시다 이런 거죠. 아까 가상의 지도, 상상의 지도를 그렸다. 그 중에서 지명이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른 시에도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산은 국악산, 국왕산, 보랏빛 석산 이런 시도 있죠. 그렇게 그런 이름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 초기에는 이제 푸른색. 그러니까 이제 왜 청록집이라는 이름 역시도 이 청록파 3인 중에 시도 제일 많이 실었고 또 목월시의 이미지를 따서 청록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3인 중에서 목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지는 뒤에 가서 기독교로 다 귀의한 시들이 많고요. 시 세계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목월은 이제 초기에 확고한 어떤 세계를 보여준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청록집에서 목월을 빼놓을 수는 없다. 초기 대표적인 그 색깔이 바로 청색 계열이고 아까 보랏빛 소묘 이런 말 썼는데 이분이 말하는 중기의 자기 색깔은 보랏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왕 나그네도 한번 그 명시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그네의 주가 되는 이미지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이다. 나그네나 구름이나 달이나 우리 핏줄에 젖어 있는 친숙한 것들이다. 나그네를 우리 고장에서는 과객이라 불렀다.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뜻이다. 이조 봉건 사회라면 결코 밝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봉건적인 제도가 오늘날의 근대 사회의 인본주의적 제도에 비하여 밝은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당시의 사회 자체가 구석구석 어두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보다 인심이 후박하고 인간미가 풍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즐겨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다. 건축 구조에 있어 사랑이란 손님을 치르기 위한 일종의 사교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만 하여도 우리 큰댁에서는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다. 우리 집이 부유한 편이 아닌 그 마을에서 양식 걱정이나 하지 않을 정도의 농가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일모에 이제 저녁에 찾아온 낯선 손님이 찾아와서 주인장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루 저녁 묵어 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면 거절하는 일도 없었다. 사랑에 드시라 하여라. 할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리고 깍듯이 대접하였다. 그 과객은 이슬과 햇볕에 바랜 옷차림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두루막 자락에서는 그야말로 이슬과 햇빛 냄새가 풍겼지만 그것은 결코 이 표현에서는 느끼는 것 같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었다. 다만 과객들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갈모집을 차고 다니는 일이었다. 의복은 비에 젖어도 간만은 보호하려는 것일까? 구름에 달가듯이 구름이 갈라진 틈서리로의 구름이 갈라진 틈서리로 보이는 달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한시에서 흔히 달을 명경, 맑은 거울에 비유하지만 구름이 갈라진 틈서리에 짙푸른 밤하늘로 건너가는 달은 씻을 듯이 맑고 아름다운 것이다. 바람이라도 불어 흘러가는 구름발이 빨라지게 되면 달은 날개가 돋친 듯 날아가는 것이다. 그 황홀한 정경. 그러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이에요. 천천히라는 느낌하고 좀 다르게 바람이라도 분다는 그 순간에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천천히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나그네나 하늘을 건너가는 달이나 구름이나 그것이 집념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들이다. 세속적인 구속이나 집념에서 벗어난 해탈의 경지, 그것은 동양인의 높은 정신의 경지일 수도 있다. 강나루 건너 외줄기 밀밭길 남도 300리 저녁로를 타는 수익는 마을은 충분히 향토적인 현실의 풍경일 뿐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있는 상징적 실제로서의 한국적 자연인 것이다. 이 자연 속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역시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있는 상징적 한국의 나그네인 것이다. 자, 그다음 형식 나오네요. 형식적인 면에서 7호조의 정형률을 밟고 있다. 다만 구를 명사로서 끊음으로써 정형률의 안위성을 탈피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형률이지만 결코 전통 요적인 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명사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청노루 맑은 눈에 도우는 구름 명사로 딱딱 끊는 거는 사실 목을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전통을 잇는 가락이다 이런 경지를 넘어서는 거고요. 사실은 그 때문에 사실 목을씨가 남는 거죠. 이 작품에서 남도 300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묻는 이가 있다. 그것은 현실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거리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시 이제 세 편 아까 소개한 시를 제가 직접 이제 이분은 특이하게도 자기 시를 자기 스스로 해설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할 필요도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문맹률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책이 지금 굉장히 흔한 나라가 됐잖아요. 책을 많이 보거나 하건 그건 그다음 문제고 책이 흔한 나라잖아요. 지금 저렇게 책을 나눠줘도 안 가져간 사람이 많잖아요. 무거워서도 안 가져간 사람이 많잖아요. 이 당시는 어떻겠어요? 책은요. 정말 목마른 사슴들처럼 정말 찾고 한 것이 목을 책이 나중에 보면요. 전집으로 70년 되면 10권이 나옵니다. 거기 이런 산문이 또다시 또 다 실려 있어요. 지금 목을책을 찾으면 다 이제 헌책방에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목을책들은 그냥 나오는 순간에 바로바로 이제 시중에 깔리고 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구해서 읽고 사서 읽고 했던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글들이 다 또 다시금 이렇게 보면은 아, 참 이런 그 시절에 이런 생각으로 시를 썼구나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산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어떻게 읽었는지 이걸 보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상상의 지도를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내용이 참 재밌죠? 시의 세계를 자신이 스스로 한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런 거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랏빛 소묘라는 그 책 안에 들어 있고 나중에 또 전집 속에도 들어 있어서 지금 읽어도 의미 있는 그런 해설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골 선생의 중요한 면 중에서 이제 잊고 있는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소시민의 일상, 소시민 가장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시들이 빛나는 시들이 좀 많다. 이제 이렇게 그걸 우리가 잊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까 이제 가정이라는 시는 뭐 알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교과서 실제로 실리기도 하고 또 알려지긴 했지만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그때 조금 생각하고 말았지 않은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라는 것이요. 시라는 장르 자체가 일상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장르는 소설이나 다른 장르에 비하면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시가 일상을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장르에 비하면 확연히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시라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서 어떤 세상을 다른 자연을 향해 가거나 특히 한국 시의 서정 세계는 자연 친화적인 세계가 많고요. 이 도시화된 어떤 문명 안에서도 자연과 호흡하는 이야기가 많고 당연히 많잖아요. 그런 그 안에서 언제부턴가 일상이 깊이 들어왔어요. 우리 시 안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문단의 시사에서 논쟁사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듯 하는 어떤 느낌이 큰 것이 바로 순수 참여 논쟁이죠. 순수 참여 논쟁의 그 순수라는 것하고 참여라는 건 참여라는 부분은 조금은 뭐 분명한 세계인데 이제 사회 현실의 병폐나 잘못된 부분들을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식을 담아내는 의식. 그게 참 사회 참여잖아요. 참여적이다. 그런데 순수라는 것은 조금 그 모호하게 좀 설명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문단사 문학사에서 사실은 그 논쟁의 핵심은 김춘수라는 시인의 가지고 있는 순수시적인 세계하고 김수영이 가지고 있는 참여적인 어떤 정신 세계하고 대표적으로 두 시인 말이죠. 두 시인만의 것은 아니죠. 두 시인이 이 대표성을 지니는 어떤 시인들인데 실제로 그 김춘수 선생이 말하는 순수는 말하자면 그 시라는 것이
시라는 것이 언어로 얘기될 때 어느 순간에 그 언어 위에는 불순물이 섞여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가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다음 특히 사랑 이런 말에 이미 불순한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불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언어가 남는다는 거죠. 그걸 순수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수를 김춘수적 용어로 풀이하면 무의미시가 되는 거죠. 언어가 의미에 집착하게 되면 그 의미에 집착하면 순수성, 실제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미란 것은 뭐냐면 이 의미란 것은 이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인데 이 세상은 불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순한 것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빼야만 순수에 해당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에서 서정적인 흐름이 순수로 온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순수는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 순수와 사회 참여 이런 대립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이에 어떤 면이 있냐면 실제로 사회 참여적인 요소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요거는 어떤 이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이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말하자면 이제 제도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개개인들이 억압된다, 피해 당한다. 이런 의식을 이제 함께 일깨우자 하는 것들이 공동체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상의 세계와 만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사이에 그냥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일상들이 시 속에 막 나오는데 이건 얘기를 안 했던 거죠. 바로 그 일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모고리치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넥타이를 매면서라는 게 의관을 바로 하고 이제는 방황하지 않는다. 알맞는 위치에 항상 시선을 모은다. 처마보다 한치 높게. 자,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살짝 쳐듣는데 허나 하늘로 흘려보내지 않아야 돼. 넥타이를 보면서 너무 먼 곳을 보면 내가 일상을 지키질 못하잖아요. 내가 오늘 회사 나간다, 누구 나간다,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조금 기분 좋은 느낌, 또 어떤 사명감으로 나가는 거죠. 그걸 벗어나면 일상을 벗어나는, 가정을 포기하는 거죠. 요 시각을 보여주는 가장의 살이요. 아까 가정이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신발들 9켤레 놓여 있는 이걸 바라보는 이 가장의 느낌이 그대로죠. 여기 바로 출근하면서 또는 친구를 만나면서 제 시간에 나가면서 처마보다 한치 높게 허나 하늘로 흘러보내지 않는 그런 자세. 그게 이제 그 옆에 보세요. 팽팽한 수면을 그 낭창거리는 것의 본질을 깊숙이 생명 안에 닻을 내리고 잠자는 어린 것들 머리맡에서 말하자면 본질의 세계를 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일상의 세계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삶 속에 내가 본질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일상시. 일상시인데 이제 스며드는 건 가장. 여기도 나오잖아요. 머리맡에 잠자는 어린 것 머리맡에서 시를 듣고 독서를 하고 때로는 벗을 만나러 약속한 제 시간에 거리구나. 이렇게 일상에서 이런 시들은 별로 없었어요. 모골 이전에는요. 모골 이전에 없었는데 모골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80년대 들어와서 소위 도시적 일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소위 이제 공동체적 참여 시들이 이제 큰 줄기를 차지하고 흔히 이제 대표적인 민중문학, 민중시 이런 거고요. 그래서 모골의 이런 것들이 시 속에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던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자리했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김기택 같은 이런 시인들이 보여주는 이제 회사원 같은 이런 거요. 여기도 보면 이 넥타이라는 시는요. 김기택 씨는 자 어느 정도냐면 김기택 씨는 이제 하나의 어떤 현상 자체를 극단적인 어떤 세계로 묘사하는 것으로 특징을 드러내는 시인이거든요. 이 시는 지금 넥타이에 목 매다는 얘기예요. 넥타이에 목을 매달고 혀가 뿜어져나오는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넥타이에 목 매달 누가 매달아요? 넥타이 가진 사람이 매달죠. 이 사람 누구예요? 일상인이에요. 일상인. 이 세속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속이 너무나 힘드니까 목매는 그 자체만으로 이 세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 사람이 모골시를 봤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시대에서 이 사람의 방식으로 말해주는데 김기택만의 독특한
그 극단적 묘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김기택이 돋보이는 거고요. 제가 쓴 시는 뭐죠? 한 반지하에 살 때 한번 물난리를 맞은 적이 있지요. 저는 이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죠? 부도가 나서 돈 되는 가재도구를 다 날린 적도 있고 책임에 오시며 2트럭씩 탈려 나간 적이 있어요. 가득강을 쌓인 빚을 사채로 막은 적도 있었지요. 라고 될 뻔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못되면 요거 오늘 내일 저 카드 밀린 게 있는데 요거 안 막으면 어떻게? 막 계산해서 통장 해서 막고 지나가죠. 또 다음 달에 뭐 있다는데 하나면 어떻게 또 안 되니까 또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았는데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00년대 시잖아요. 근데 이런 유형의 일상의 유형이 60년대 이미 50년대 이미 모골 씨가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체로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 문학의 표면에 나와 있는 논쟁거리라든지 화제거리라는 데서는 조금 밀려나 있었다는 거죠. 모골은 이미 해방 전에부터 막강한 시로 그 세계를 보여준 시인이기 때문에도 신선도가 떨어진 거죠. 어떻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새로운 시인한테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었다면 더 조명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 이런 점들을 이제 빠뜨린 이런 분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같이 또 얘기도 하면서 발굴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발견되고 분류되고 있는 새로운 그 노트에서도 이런 면들도 찾고요. 이번에 이제 아까 읽은 그 모라카노 이제 이별가 같은 그 중에서 이분이 하관 이런 시를 보면 그 동생 죽음이 나와요. 이 책 뒤져보면 노트 뒤져보면 동생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감정하고 동생이 죽는 감정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동생에 대한 아주 그 안타까움 같은 거 이런 것도 함께 이번에 노트에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시가 또 많아요. 어머니에 관한 시가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분류가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면 이제 발표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전집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모골 시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이제 정돈돼서 몇 편이 이제 공개가 먼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오늘 정리 삼아서 우리 문학에서 잊을 수 없는 나그네를 중심으로 한 초기 시 얘기 오늘도 이제 자작시 해설과 비롯해서 그 배경도 좀 듣고요. 그 의미는 다시 한번 되새겼고 그 이후에 중기 들면서 일상의 공간을 노래한 박모걸의 독특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향의 언어로서의 발견 고향을 언어로서 재발견한다는 거 여기 경상도의 가랑잎을 중심으로 한 아까 사투리라는 시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별가라는 시도 있었죠. 그런 시들을 나타나는 사투리로서의 시 또는 사투리를 소재로 한 시 이런 것으로서 고향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분은 이제 고향과 이런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작용하는 시인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라는 세계가 또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 아마 3월에 이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면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동시 아까 얘기한 동시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음 기회 혹시 되면 동시 가지고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충분하게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종교 얘기인데요. 아까 이제 기독교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좀 깊이 심취한 내용들이 중기 이후의 시에 많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시 한 편을 낭독을 하면서요. 오늘 종합을 하죠.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는 시인데 이건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우리가 크고 부드러운 손이 마치 이제 신이 우리한테 뻗쳐놓은 그 손을 의미하겠죠. 이제 어쩌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제 체험적인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 다가온 시라는 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작용한 그 시의 세계에서 제가 줄곧 나의 생활에서 그 힘의 작용들이 그 시라는 손의 작용이 나한테 이루어졌다 이런 것처럼 바로 이제 크고 부드러운 손 얘기입니다. 이게 70년대에 나온 무순이라는 시집에 먼저 실려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유고 시집으로 기독교 시 중심으로 낸 시집이 바로 크고 부드러운 손, 요 제목을 따서 시집을 엮었어요. 여기 크고 부드러운 손. 요거는요, 여러분하고 소리를 내서 같이 낭독하면서 오늘 대체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마지막 크고 부드러운 손 시작합니다. 크고 부드러운 손 시작합니다.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내게로 뻗쳐온다. 다섯 손가락을 활짝 펴고 그득한 바다가 내게로 밀려온다. 인간의 종말이 이처럼 충만한 것임을 나는 미처 몰랐다. 허무의 저편에서 살아나는 팔, 치렁치렁한 성자가 빛난다. 멀끔한 목 언저리쯤, 가슴 언저리쯤,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그것은 비취, 그것은 눈짓의 신호, 그것은 부활의 조짐. 하얗게 삭은 뼈들이 살아나서 바람과 빛 속에서 풀잎처럼 수른거린다. 다섯 손가락마다 하얗게 때를 지어서 맴도는 새, 날개와 울음, 치렁치렁한 성자의 둘레 안에서.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